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을 거론하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전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때마침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인데요.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를 찾았어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 전국에서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의미, 먼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비단 북한의 도발 때문은 아니고 이게 이미 3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미리 그때 예단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상 칼빈 스노가 다시 한반도 수역으로 돌아오고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안은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첫 번째 순방지가 된 데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4개 나라를 순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제 호주 순인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일정, 이런 것들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도 했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했는데 우리의 이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정치 쪽에서는 코리아 패싱, 코리아 한국이 따돌려지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한미 동맹 차원의 어떤 고민이 이번 일정에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지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와서요, 그 영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영접한 인물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인사한 분은 우리 임성남 제1차관입니다. 외교부 1차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북핵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안호영 우리 주미 한국대사 이렇게 같이 수행해서 왔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 네퍼 여기 현지 주한미국 대사관의 차석대사, 지금 대사가 부재 중인 상황이어서 차석대사가 영접을 했고 마지막으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한미 동맹 업무를 담당하는 최선의 실무자들이 다 참석했다. 고위급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박 3일 동안 체류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입니까? 네, 아까 도착하자마자 헬기를 이용해서 현충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에 가서 헌화 참배하는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용산의 미군 기지로 이동해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 부활절 행사를 함께 지내는 그런 일정으로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일정이 이제 주요 일정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기업인들과의 어떤 행사, 연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이례적인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상황은 근래에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사실 동맹이라는 것은 피로써 결연이 맺어진 거고 위기에 있어서 함께 싸우기 때문에 현충원에 계신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참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맹에 대한 예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에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동맹국들, 특히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작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 공식 일정지를 현충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하고 보고 계시는군요. 특히 이제 한국 방문을 먼저 하는 것도 이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의제는 한미 동맹 강화 문제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 대응 논의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이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저렇게 긴장 수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맞대응하는 상황에서는 예. 북한 핵 문제, 북한 도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 일반 사항, 그러니까 동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갖다가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문제도 저는 언급을 하실 것 같아요. 펜스 부통령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한미 간의 통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자 이러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좀 한국민들의 감정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번 부통령의 방문은 사실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정입니다. 예.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부분은 아마도 수위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이후에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의심이 없어질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예. 그것들을 암시하는 특히 통상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발언들은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우리 언론이 이제 한미 동맹 큰일 났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쓸 만한 내용은 아마도 자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만약에 예. 발표가 되더라도 긍정적인 메시지는 발표를 하고 그렇지만 논의 자체는 뭐 허심탄회하게 자기 메시지를 다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미사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 어제 그 태양절 열병식에 이어서 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가 가지는 몇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태양절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들어오는 날 또 이런 도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도발의 수위라는 것도 굉장히 긴장의 대상인 고강도 도발보다는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낮은 중강도 또는 저강도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왕선택 기자가 그 저강도 도발이다, 중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그 근거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도발의 강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전략 도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군사적인 충돌, 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같은 군사적 충돌 말고 북한이 전략적 목적,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전략 도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엔 고강도라고 하면 핵실험 또는 예.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ICBM 실험 이런 것들을 고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사일, 그러니까 뭐 노동이나 스커드 개량형을 실험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중강도로 약간 올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극성 계열의 고체 미사일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걸 중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배경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가 너무 확산되는 것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왜 아무 말도 없었는지 사람들이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방적인 미국 일부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문제, 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어떤 고민, 안보 우려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고 해서 다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것, 단순히 중국을 압박해서 또 북한을 협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쉽사리 언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효과를 낼 것인지 부작용을 내는 것인지 본인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지식을 쌓았고 약간 좀 성숙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아주 계산된,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큰 틀에서는 왕성택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예.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일단 실패한 도발입니다. 예. 저희 평가가 바로 폭발했다는 거 보면 그러면 실패한 도발까지 일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하기도 어려울 테고 지금 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이 부활절이고 부활절 전야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도 있고 해서 그런 뭐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내일이라도 또 트위터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우리가 의식하는 건 좋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AP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본인답지 않게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상 동안 사실 국내 정치에 격렬한 어떤 저항, 반대, 어떻게 보면 모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의 반응도 비판 일변도에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리아 폭격과 굉장히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더 톤 다운을 좀 감정적으로 좀 추스리는 것 같고 미국의 국내 정치 분위기도 약간 좀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압축적인 표현으로 좀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말들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예, 지금 그 표현으로 정리됐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대북 정책 검토를 해서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보단 한 단계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용어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맥시멈 프레셔가 최고의 압박은 맞는데요. 예. 그다음에 엔게이지먼트는 개입보다는 관여가 맞습니다. 개입으로 번역하려면 인터벤션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군사적인 것과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밀리터리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엔게이지먼트는 관여라고 표현하니까 앞으로 수정을 하시면 더 고급적인 용어가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방향이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중국도 압박하고 북한도 압박하면서 비핵화 대화 쪽으로 가겠다. 다만 비핵화 대화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는 정리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께서 인게이지먼트를 개입보다는 관여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그 한국의 언론의 그 번역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거 개입으로 대부분 썼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부분인데요. 예. 개입이냐, 관용이냐,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 포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의 번역을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관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합니다. 근데 관여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언론의 용어로서 이제 개입을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신 교수님 말에 동의합니다. 관여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또 학계와 또 우리 언론계 그 전문 기자들과 좀 뭔가 좀 계속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국민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용어를 좀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열병식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북한의 최룡해 부위원장이 그 미국이 도발한다면 맞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초지 일관 입장은 딱 한 가지죠. 자신들을 핵 보유 지휘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서 절대 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하지 비핵화 대화는 오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좀 관측거리가 생겼는데요. 최룡해 위상이 상당히 많이 부상된 게 아닐까. 그걸 갖다가 직접 육성으로 연설했다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북한 지도부는 최고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뭐 숙청되기도 했다가 또 계급이 뭐 강등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요. 그 하도 뭐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최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정책의 기조가 과연 그 어떻게 되겠느냐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최근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역시 미중 정상회담의 문제가 역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 미중 정상회담이 아니라면은 뭐 당연히 김정은은 올해 안에 핵무기 또 미사일 체계 이런 걸 완전히 완비한 다음에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내는 일에 매진할 텐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미중 간의 커먼 그라운드 둘이 합의한 부분은 어디까지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우리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예. 가지면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38노스 같은 그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요, 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 많은 차량과 또 물자들이 오고 가는 게 관측이 됐고요. 또 그런 그 정황들로 봤을 때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 전망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런데 실제 북한은 오늘 보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절제된 도발이지 않느냐, 미국과 중국을 향한 일종의 신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계산돼서 긴장의 수위를 낮췄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풍계리 말씀을 드리면 북한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거나 정세를 의미하고요. 기술적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또 핵실험을 하는데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도발 이런 그 큰 틀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그 저, 중, 고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대표적인 고강도 도발입니다. 고강도 도발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핵실험, 6차 핵실험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부분. 어제 나온 그 세 가지 열병식에 나온 세 가지 장거리 미사일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기종은 모르겠습니다. KN-08는 확실한데 예. KN-14의 경우는 발사관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쏘게 된다면 예. 그것은 고강도 도발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요소고요. 그것과 별도로 약간 뭐 다른지만 장거리 로켓, 인공위성 발사도 역시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만약 우리 왕선택 그 전문 기자가 북한의 이제 고강도 도발의 그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6차 핵실험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발사체 ICBM 같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무기 실험,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고강도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이다.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 예. 일방 조치 간다 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고 이미 도입한 석탄도 돌려보내는 조치를 함으로써 예. 북한을 도발로부터 자제시키고 비핵화 대화로 끌고 나와라 하는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한다면은 지금 항공모함 뭐 한 대 배치돼 있는데 그것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했을 때 또 중요한 그 결정적 그 관건은 그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금 특히나 더 과거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그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전화 통화를 이례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또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육자회담 시스템이 이미 지나갔고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두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이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관찰해야 될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